안녕하세요. 백현주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심리의 다가가기라는 주제로 제가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강의를 듣고 나서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 그렇게 말하는 이유, 내가 뇌를 열어보고 싶어 이렇게 잘 이해 못했던 이유들을 좀 알고 반목회를 하든 또 사역을 하든 조금 더 아이의 심리에 다가가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또 교훈을 얻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요 전과 이 이후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전이요? 10대 전이죠. 차라리 아동기가 훨씬 나았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기 아주 유명한 책 한 권을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의 일대기를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온 장면은 10대의 장면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시겠어요. 아이가 점점 자라서 10대가 됐는데 그림 보이시죠?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음악을 듣고 이상한 친구들을 사귀는 것 같고 내가 마치 동물원에 와 있는 기분이지 뭐야 라고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아주 특별한 아이들, 소위 일탈 청소년, 비행 청소년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고요. 일반 아이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니 이 책을 봤을 때 뭘 알 수 있어요? 일반 아이들도 이렇게 이상한 음악을 듣고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친구들을 사귀는 것 같은 거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이유는 모르고 현상만 이야기했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다, 심리 없는 심리적인 이유기다, 이유 없는 반항기다 라는 여러 이름을 붙였는데요. 요즘은 이것을 뇌과학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뇌입니다. 복잡하죠? 이렇게 단면을 자른 모습인데요. 제가 좀 더 쉬운 모습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희 뇌는 제일 안쪽에 파충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파충뇌는 생명에 관계되는 뇌예요. 우리가 지금 강의 듣고 계시잖아요. 혹시 너무 열심히 들으셔서 숨 안 쉬거나 피 흐르지 않는 분 안 계시죠? 네, 파충뇌가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운데에 변연계라고 하는 포유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포유뇌는 감정에 관여합니다. 슬프고 행복하고 배고프고 이런 뇌들이 다 포유뇌에 해당되고요. 가장 바깥쪽에 소위 우리가 뇌하면 생각나는 그 꼬불꼬불한 호두껍질 같이 생긴 그 뇌가 존재합니다. 그 뇌는 인간의 뇌라고 참 이 진화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요. 이 인간의 뇌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가 있어요. 포유류에서 아무리 포유류의 영장이다라고 하는 똑똑하다는 그런 포유류의 뇌를 열어봐도 인간의 뇌처럼 발달한 그런 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뇌의 가장 앞쪽 이마 바로 뒤편인데요.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두엽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두엽은 어떤 뇌냐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원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원하는 거 전부 전두엽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성숙을 원하세요? 감정 조절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전두엽이 하는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창의성, 전두엽이 하는 일입니다. 무언가 결심하면 결심만 하고 시작하지 않으신다고요? 시작행동, 목표행동 다 전두엽이 하는 일입니다. 머리 좋은 애들이 공부 잘할까요? 엉덩이 무거운 애들이 잘할까요? 엉덩이 무거운 거, 만족 지연을 하고 자기 관리하는 거 다 전두엽이 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뇌죠. 이 전두엽은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보여준 그런 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전두엽이 청소년기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 뭔지 아시죠? 이 건물 보세요. 건물을 옛날에 있던 건물을 좀 부수고 내지는 안에를 다 드러내고 리모델링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그 전보다 훨씬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지지만 리모델링 하는 상태에서는 어때요? 지저분하고 막 쓰레기 나오고 막 건물 부서질 것 같고 막 먼지 폴폴 날리고 엉망진창 아닌가요? 그런 식의 과정을 청소년기에 유일하게 아동기에도 없습니다. 성인기, 노인기에도 없어요. 유일하게 청소년기에 리모델링이 이루어집니다. 어디 가요?
하필이면 네, 전두엽이요. 전두엽만 리모델링 합니다. 이 전문 용어로 프루닝이라고 가지치기 같은 걸 하는 건데요. 뇌의 그 뇌 세포들, 시냅스 이런 것들을 가지치기해서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는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좀 예전과 다른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뭔가 그 중요한 그 전두엽이 리모델링 중이니까 그런 특성을 보인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포윤회 얘기를 했는데, 포윤회는 감정의 뇌라고 했어요. 슬프고 기쁘고 화가 나고 뭐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뇌에 포윤회 안에 여러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신체 호르몬이 활발하게 나서 여드름도 나오고 2차 성징을 보이는 것처럼 뇌의 이 신경전달 호르몬도 굉장히 과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슬프면 엄청 슬퍼하고, 조금 기뻐도 깔깔깔깔깔 웃었다가 감정의 막 롤러코스터를 타죠. 잠도 잘 안 자잖아요. 아이들이 오락하고 싶어서 안 잔다고요? 호르몬의 영향도 있답니다. 이런 포윤의 과활성화도 이 청소년기의 주요한 특성이고요. 무엇보다 또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편도체는 우리 뇌에 사이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편도체는 생명을 지키는 뇌예요. 공포에도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무언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붙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이 본능적인 기능,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깜깜한 골목길에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 남자 발걸음이 딱딱 들리는 거예요. 내가 멈췄더니 그도 멈춰요. 내가 조금 갔더니 그도 조금 가요. 그러면 제 상태가 어떨까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 사람 혹시 나를 해코지 하려는 거 아니야?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 저희 뇌는 다 멈추고요. 오로지 편도체만 막 활성화가 돼서요. 이 손끝, 발끝에 피가 하나도 안 흐르고, 막 이런 대근육, 이런 데에 힘이 딱 가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굉장히 전투적이죠. 그런데 이 편도체가 청소년기에는 과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니 그 정도로 화낼 일인가? 그 정도로 슬픈 일인가? 그 정도로 삐질 일인가? 라는 거에 아이들이 꼭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오버하는 과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건 아이들 잘못인가요? 아니요. 이 시기를 잘 넘겨서 아주 멋진 건물로, 멋진 성숙한 인격체로 거듭나기 위한 리모델링의 시기를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계인 하나 입양해 키운다고 생각하세요. 이 시기가 지나면 이 외계인의 탈 벗어버린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완전 다른 아동기와 성인기랑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모습,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처음으로 이야기되는 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혼란의 시기다. 자아정체감의 시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또 집에서 아니 교회에서조차 너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저는요, 저희 중학교 담임선생님, 1학년 때 담임선생님 잊혀지질 않아요. 1번, 2번, 반장, 부반장, 그리고 홍길동. 우리 반에 1등하는 그 친구 이름만 불러주셨거든요. 나머지는 다 예, 저 번호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담임 똑같이 그러셨습니다. 요즘 아이들 어떤가요? 한 반에 도대체 몇 명이 소위 인서울에 가나요? 그냥 평균, 대한민국 평균으로 보면 30명 중에 3명, 10% 아이들이 인서울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27명한테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뭐죠? 그 좋은데 나오지 않으면 할 일 없어, 미래가 없어, 이런 메시지를 부지불식간에 주지 않나요? 기독교는 다르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더 잘해야 한다. 그러나 일렬 줄 세우기를 하면 결국은 30명이 모였을 때 누구는 1등하고 누구는 30등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학교에서, 사회에서 자아 정체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성적밖에 없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나의 나다움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가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희박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내가 어느 날 막 춤을 췄더니 애들이 우와 대박 너 춤 진짜 잘 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춤추는 게 나의 자아 정체감이죠. 춤추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한번 힘을 썼어요. 힘을 딱 썼는데 우와 너 주먹 센데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주먹이 나의 힘이 자아 정체감이 됩니다. 왜곡되기 굉장히 쉽다는 거죠. 어느 날 아주 짧은 타이트한 치마를 입었더니 야 다리 죽여주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완전 성희롱이지만 그러면 그게 성희롱으로 느껴지는 친구도 있겠지만 나 되게 날씬한 다리 이게 난가? 이러고 나다움을 뽐내기 위해서 다리를 계속 드러내는 게 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자아 정체감을 만들어 줘야 할까요? 저희는 사실 심리학에서는 자아 존중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다른 데서 얘기할 때는 좀 허망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원이 없잖아요. 근원이 없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본을 깔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자아 정체감을, 자아 존중감을 가져야 하는데 어디 그런가요? 아이들을 떠나서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내가 명품백을 들지 않아도, 내가 키가 크지 않아도, 내가 예쁘지 않아도, 내가 좋은 학력을 갖지 않아도,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나 너무 당당하고 나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 진심 그러신가요? 우리도 어렵습니다. 자아 정체감, 자아 존중감 이야기할 때 저는 명품백에 비유를 하는데요. 제가 아주 값비싼 명품백 하나를 캡처해 왔습니다. 턱 보니 진짜 같으세요? 가짜 같으세요? 혹시 구분법 알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이 명품과 짝퉁의 구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 압니다. 자, 1번 가방 명품백이에요. 진짜 명품이에요. 진짜 명품인데 비가 막 오니까 우리 주인이 나를 머리에 턱 쓰더니 막 달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저거 짝퉁인가 봐. 집에 왔는데 현관에 탁 던져놓더니 본체 만체. 예. 2번 가방, 시장에서 산 짝퉁 가방입니다. 근데 비가 막 오니까 우리 주인이 나를 가슴에 턱 안더니 막 달려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와, 저거 진짠가 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왔더니 아주 마른 걸레로 잘 닦아서 그늘에 싹 놔줬습니다. 1번 가방이 자기를 명품이라고 생각할까요? 2번 가방이 자기를 명품이라고 생각할까요? 2번 가방이 자기를 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아 존중감은 말이 쉽지 너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특별한 사람이 되나요? 그 메시지만으로, 그 선언만으로 우리가 나는 그래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의 연구 결과 자아 정체감은, 자아 존중감은요. 주요한 타자라 함은 부모,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라고 지칭되는 누군가, 이 나와 관계된, 혈연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선생님이랑 지칭되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자아 존중감을 만들더라. 이게 심리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교사시잖아요. 선생님이시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이들은 내가 명품으로도 느껴지고 짝퉁으로도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선언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소중해 라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깊이 깨달아서 내 스스로 자아 존중감이 높아 이러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아 존중감을 너무 식상한 들어봤어. 그래 알아. 그런데 그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삶을 바꾸는 건 물질이나 경제적 풍요나 그게 물질이죠. 학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가짐 그게 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은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든든한 뿌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자아 존중감을 세워주느냐에 따라 아이들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 조건으로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아 존중감을 높여줄까요? 아주 쉬운 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강점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맨 바깥에 24개의 강점이 있죠. 이 강점은 긍정심리학에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행복한 성공을 이루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했더니 자기 강점을 알고 그 강점을 키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성공을 이루더라. 이거를 발견해낸 겁니다. 그런데 이 강점은 하나님이 주신 선천적인 기질에 해당됩니다. 3개만 있으면 된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우리 주일학교에 엄청 산만한 애 있나요? 정신 하나도 없는 애 있나요? 혹시 걔 감탄 잘하고 호기심 많고 사교적이고 유머 감각 있는 애 아닌가요? 벌써 4개의 강점이나 있네요. 너무 느린 아이 있나요? 걔 혹시 신중한 애 아닌가요? 쫄병 노릇만 하는 아이 있나요? 그 친구 혹시 포용력이 있거나 겸손한 아이 아닌가요? 촉진하는 아이 아닌가요? 자, 명품백은 있다가도 없고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우리 집 부자였다가 가난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천적인 나다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성격 더럽다 이런 성격 말고요. 성격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격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그 성격은 유전의 힘이 훨씬 큽니다. 선천적인 게 심리학에서는 7대3, 8대2로 보는데 뇌공학자들은 99.9대 0.1로 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생각하시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적응 능력이 바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슈에서 바라보자면 이 선천적으로 주신 거 그거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위한 계획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시기 시작하시면 그게 곧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좀 선생님이 나를 귀하게 보네, 나를 다르게 보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여기 배가 있는데요. 커다란 구멍이 턱하니 뚫려 있어요. 배 바다로 못 가죠? 꼬르꼬르꼬르 바다로 가라앉을 겁니다. 구멍 메꿔야 돼요. 이 구멍은 약점이거든요. 구멍을 메꿨어요. 메꿨더니 이제 물은 안 새요. 그래서 물을 안 새니까 이제 바다로 갈 수 있어요. 바다로 갈 때는 더 이상 구멍에 관심 갖지 않고 도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강점으로 바다에 갈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부모들은, 교사들은 신경 쓰여요. 어떻게 신경 쓰여요? 여기 구멍이 표가 나거든요. 저거 뭐야? 표가 나네. 페인트를 새로 칠할까? 멋진 장식품을 갖다 붙일까? 저것만 계속 바라봐요. 그러면 배는 계속 항구에 머물러 있습니다. 좀 심한 경우에는 비교까지 하시죠? 옆집 아이는 엄친아는 제주도를 넘어간대더라. 대치동의 모 아이들은 태평양을 지나간대더라.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 우리가 묶어놓은 걸 수 있다는 거죠. 강점을 본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약점이 구멍 뚫린 약점인데 괜찮아 이러고 무조건 수용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치명적인 약점은 당연히 보완해야죠.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아닌 이상은 강점에 집중해 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양쪽 극단을 갈 수 없어요. 어떻게 공부할 때는 막 주일학교에서 공과 공부하고 이럴 때는 얌전하고 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고 애들이랑 놀 때는 얘들아 안녕 잘 지냈어? 오늘은 뭐하고 놀까? 이러고 막 리더십 있고 활발하길 원하고 이거 이상한 거예요. 성격적으로 내향적인 아이들은 놀 때도 약간 내향적이고요. 성격적으로 활발한 아이들은 아무래도 공과 시간에도 말도 많고 움직이고 막 손 들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만 예의와 적응력을 키울 필요는 있죠. 있지만 표나는 약점이겠죠. 표나는 정도겠죠. 그러니 강점에 집중해 주시는 게 자아 존중감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기억해 주시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의 방법이 있습니다. 잘한다, 착한다는 칭찬에서 배제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평가적 칭찬이거든요. 잘하는 것만 칭찬하면 못하는 건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잘하는 걸 계속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내 느낌을 얘기하고 노력을 인정하고 그리고 확장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각하는 아이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맨날 지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에는 10시 5분에 왔는데 오늘 10시 4분에 왔어. 1분 일찍 오는 거 노력했어. 선생님 기분이 좋은 걸 네가 애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꼭 뭘 착해, 뭘 잘해 이래야 칭찬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칭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존감 높이고 싶어. 그런데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말이지. 착한 구석이 있어야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와, 너 진짜 오늘도 역시 너의 유머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아. 선생님은 굉장히 네가 명랑하게 만드는 게 좋아. 그런데 잠깐 5분만 집중해 줘봐.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선생님한테 5분만 기회를 줘. 부탁할게. 이런 것들이 내가 밝은 이것이 또 말이 많냐, 좀 그 입 좀 다물라, 좀 너서 왜 이렇게 산만하냐, 이거랑 다르게 나의 나다움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노력을 인정한 걸 좀 확장하자면 어머니께 알려드려야겠다. 이따가 전도사님께 오늘은 지각했지만 지난번보다 훨씬 일찍 왔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줘야지. 이런 게 인정의 확장이죠. 그러면 동기가 생겨요. 다음에는 조금 더 1분이라도 더 일찍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칭찬을 꼭 잘한다, 착한다, 착하다. 여기에만 있지 않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원봉사도 자아존중감 높이는데 굉장히 큰 힘을 주거든요. 왜냐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내가 도울 자원이 있다는 게 대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하면 또 다 같이 교회에서 자원봉사 조끼 입고 어딘가 가서 뭐 빨래를 한다든가 뭐를 돕는다든가 뭐 합창을 한다든가 이런 소위 거창한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공과 공부 다 끝나고 우리 예배당 쓰레기 있는지 한번 줍고 갈까? 이래서 쓰레기를 주순 뒤에 노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고마워. 귀찮았을 텐데 다른 반은 다 갔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주워줘가지고 예배당이 훨씬 깨끗해졌어. 너무 선생님 기분이 좋다.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칭찬을 받은 힘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 좋은 것을 해줬어. 그 영향이 남아라는 자원봉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 이왕이면 아이들이 가진 강점, 야 우리 오늘 다 같이 비 오고 좀 꿀꿀한데 우리 활발한 홍길동님 유머 한번 풀어주시죠. 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그러니까 펼쳐낼 수 있게 도와주시면 훨씬 더 아이들이 힘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내용상 자원봉사지 형식상 자원봉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감사일기인데요. 감사일기는 요즘 감사운동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뇌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뇌과학적인 입장에서 봐도 감사를 할 때 호르몬이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뇌 신경전달 호르몬이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한테 주신 큰 축복의 말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요, 그냥 감사를 뭐 하루에 한 가지씩은 꼭 써라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동기가 잘 안 생기고요. 우리 반 단톡방에 감사일기 하나씩 나눌까? 이래서 나눔을 하시면 좋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아이들은 이렇게 출발해요. 하늘이 파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안 와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체육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아주 단순한 거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선생님이 좋은 샘플을 모델링을 보여주시다 보면 아이들이 내용이 풍부해져요. 오늘은 또 무엇을 감사일기를 써야 되나? 감사 나눔을 해야 되나? 눈 씻고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삶의 구석구석 범사의 감사가 뭐라는 걸 몸으로 알게 됩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감사할 수 있는 존재, 자아존중감이 있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 나눔도 저는 강추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위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 자기 효능감이 있는데요. 자기 효능감은 유명한 실험 하나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60년대 실험이에요. 지금은 이런 비윤리적인 실험 심리학에서 못합니다. 걔를 전기가 흐르는 방에 가뒀어요. 그래서 전기를 딱 흐르게 합니다. 그러면 막 따가워가지고 걔가 막 아파하죠. 그러면 사무실에서 딱 꺼줘요. 실험실에서. 그럼 얘가 살았다 이러면 다시 넣습니다. 그래서 또 막 따가워하면 또 딱 끕니다. 이걸 무한 반복해요.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전기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개는 좀 달랐는데요. 전기를 흐르게 한 뒤에 얘가 막 따가워하다가 우연히 막대를 탁 치면 꺼줘요. 그래서 살았다 이러면 다시 전기를 넣어요. 또 막 따가워하다가 우연히 막대를 딱 쳐요. 그러면
또 전기를 꺼줘요. 이걸 무한반복하면 얘가 배우게 되죠. 아, 막대를 치니까 전기가 꺼지네. 그래서 막대를 딱 칩니다. 전기가 들어오자마자. 이게 두 번째 개. 세 번째 개도 있었어요. 요 앞에 갈색 개 있죠. 이 갈색 개는 아무것도 실험하지 않고 두 개의 실험을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 방은 같은 방인데 아주 낮은 벽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 벽은 이 강아지들이 엄청 힘들게 점프해야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폴짝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이었어요. 1번 개, 2번 개, 3번 개를 한 곳에 넣어놓고 전기를 흐르게 했습니다. 전기가 흐르자마자 2번 개, 기억하시죠? 막대기 친 개가 폴짝 넘어갑니다. 그걸 보자마자 3번 개, 관찰했던 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1번 개는 절대로 안 넘어가더라. 지금 봤잖아요. 쟤네들이 넘어간 걸 봤어요. 그런데도 안 넘어가더라. 같은 공간이에요. 쟤네들이 계속 월월월 짖어요. 야, 너 넘어와. 여긴 괜찮잖아. 너는 아프잖아. 빨리 와. 이런데도 얘는 안 가더라. 왜요? 너희니까 되는 거야. 나는 안 돼. 우리 아이들도 똑같다고 이 실험을 한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이름은 학습된 무기력인데요. 무기력을 배운 거다. 무기력은 학습된 거다. 뭘 학습했어요? 뭘 해도 안 된다는 실패 경험이 학습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주면 돼요? 성공 경험을 주면 되는데 아이들이 성공할 만한가요? 성공할 만하면 무기력으로 가지도 않죠. 저는 이런 방법을 제안합니다. 여기 아이가 60점짜리 아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95점의 깃발을 꼽잖아요. 그러면 노력해서 70점 맞아도 실패, 80점 맞아도 실패입니다. 근데 저는 이 친구한테 이렇게 제안해요. 2점만 올려보자. 관심 없어요. 아이, 그러지 말고 2점만 올려보자. 관심 없다니까요. 너 유인물 읽어봤어? 선생님 유인물에서 다 낸다는데. 관심 없다고요. 걔가 그날 밤에 유인물 읽었어요. 다음날 몇 점 나와요? 65점 나왔다고 칩시다. 자, 62점 목표였는데 5점.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대성공. 야, 너 뭐 했어? 우리 2점 올리기로 했는데 5점이나 올렸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했잖아.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야, 선생님 이렇게 기쁜데 너 얼마나 기뻐? 하나도 안 기뻐요. 근데 얘 엄청 기쁩니다. 왜요? 65점이라는 점수가 기쁜 게 아니라 친해지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껌이던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했더니 변화한 결과가 기쁜 겁니다. 우리는 깃발을 좀 낮게 꽂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설교할 때 설교 30분 중에 20분을 떠든다 이러는데 30분 내내 조용히 하세요. 이거는 60점짜리 아이한테 100점 맞으라고 90점 맞으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기초선이 60점에 있으면요. 62점, 65점의 깃발을 꽂아서 그냥 지금은 좀 20분 움직이던 걸 한 18분, 15분으로 줄여볼까? 자, 요 부분만 좀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연습을 시키고 그렇게 집중을 하면 너무 훌륭하다고 전도사님이 너무 힘이 난다고 목사님 너무 좋다고 선생님이 공과 공부할 맛이 난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면 그 5분이 6분으로 늘어날 힘을 가질 겁니다. 왜요? 변화에 대한 성공 경험을 가졌으니까요. 이 성공 경험이 내적 동기를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아존중감 넘어가고요. 빠르게 나머지 청소년 특성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상상의 관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자기를 본다고 생각해요. 우리라 함은 어른이죠. 네. 이 어른이 볼 때는, 야, 너 아무도 안 쳐다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해봤자 소용없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역시 꼰대야. 이래요. 그냥 요 시기는 상상의 관중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시기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교회 한번 가려면 머리를 드라이를 1시간 한대요. 드라이 1시간 하기 전과 후가 똑같아요. 엄마가 보기에. 그런데 거울 앞에서 1시간 하고 있어. 미친다는 거예요. 아, 그런 열심을 공부해 좀 하지.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요? 상상의 관중을 가지고 있는 시기니까요. 이 외계인 탈 벗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니까요. 살짝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진짜 예쁜데? 어제보다 훨씬 잘 됐는데? 한 10분쯤 드라이 했을 때 이야기하시면 아이들이 바로 그치지도 않습니다. 자존감이 있지. 그래서 살짝 하는 척 하다가 오늘은 됐다 이러고 그칠 수 있어요. 요 시기 짧게 지나갑니다. 씨름하지 마시고 그냥 상상의 관중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요런 게 있어요.
누가 내 핸드폰 가져갔어! 이 뭐예요? 여기 앞에 있는데 못 보죠. 참 신기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눈이 시각이 1초에 들어오는 시각 정보가 1억 개가 사실 넘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지각하는 건 몇 개 안 되잖아요. 선택적 주의 집중을 하는데 이 청소년기의 이 전두엽 리모델링에 의해서 굉장히 좁게 자기중심성으로 바라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너무 흥분하지 말고 좀 천천히 그래 찾아보자 이렇게 얘네 시각이 좀 좁다는 거 자기중심적이라는 거 이것도 지나가면 풀린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네 주지와 방어를 하게 됩니다. 손석희 님이 엄청 토론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토론을 해도 지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공과 시간에 옆 친구 좀 이렇게 밀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밀지는 않고 이제 막 뭐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이 공과 시간에 옆 친구 괴롭히지 말라고 부탁했잖아 이랬더니 얘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 왜 맨날 말을 바꿔요? 지난번엔 밀지 말라고 해서 저 안 밀었거든요. 참 맨날 이렇게 말이 달라져. 막 이게 진짜 뭔가 자기는 되게 논리적인 척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기가 막히고 근데 입이 막 막히고 그러면 거봐요 할 말 없으시죠? 막 이러고 근데 요 시기가 자기의 좁은 논리로 막 논리적인 척하는 주지와 방어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이 친구들이 그러려하고 이해해 주시든가 꼭 필요한 메시지가 있으면 네 말로 한번 다시 해봐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내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반항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권위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뭔가 나를 조정하려 들거나 아니면 지시하려 들면 아이들이 거부 반응을 딱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지시하려는 건 안 되고요. 그 대신 자율성을 부여하시면 좋습니다. 자율성이라는 건 선택권이에요. 선택과 책임을 주시면 되는데 선택권 어떻게 줘요? 공과 공부 할래 안 할래 이러면 당연히 애들이 안 하는 걸 선택하죠. 그런 선택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자 공과 공부하기 전에 선생님이 오늘 작은 게임을 가지고 왔는데 하고 할까 끝나고 할까 이런 거죠. 공과 공부에 선생님의 방법을 두 가지를 준비해 왔어. 두구두구두구 자 요걸로 할까 골라봐. 그래서 쪽지를 가지고 간다든가 무언가 선택권을 주시면 보기를 주시면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느낌을 갖고 인격적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동기부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권 주시는 거 유리한 방법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요런 사례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방문 앞에 관계자회 출입금지를 붙여놨어요. 남자아이였는데 엄마가 이 아이를 존중하느라고 맨날 똑똑똑똑 이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 친구가 왔는데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고 나서 엄마가 얘기했죠. 길동아, 그런데 아까 철수가 와서는 똑똑을 안 하더라. 근데 이 길동이가 뭐라 그래요? 엄마 걘 관계자야 이렇게 얘기했죠. 이 엄마가 울면서 민수는 철수는 관계자고 저는 관계자가 아니에요. 근데 요때는 딱 요 시기만요. 또래 지위를 통해서 자아 정체감을 갖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평생 간다든가 나보다 또래가 더 중요하다고 슬퍼하신다든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래를 잘 이렇게 또래 관계를 잘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교회 선생님도 부모도 소위 나쁜 친구들 사귀는 게 걱정되실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어른들이 취하는 방식은 우리 애는 괜찮은데 나쁜 사람을 만나서 우리 애가 변하게 됐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끼리끼리 만납니다. 끼리끼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른들의 끼리끼리는 우리 집 부자야, 쟤네 집은 가난해. 우리 집 부모들은 다 대학원 나왔어. 저 집은 대학도 안 나온 집이야. 그런데 우리 애가 쟤랑 놀더니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쟤가 이상한 애야. 이거는 어른들의 판단 기준이고요. 아이들은 야 너도 엄마가 목을 재냐? 나도 우리 엄마가 목을 재는데 너도 엄마가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그러냐? 나도 우리 엄마가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러면 둘이 만나는 거예요.
심리적 일치성이 있을 때 또래 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면 우리 아이들 주변에 건강하고 좋은 아이들이 만나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신앙으로 잘 자라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역으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으로 이렇게 이기적으로 우리 애는 괜찮은데 쟤네들이 나빠. 이거는 전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래 동조, 또래 압력이 큰 시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가르침은 부탁과 질문으로 하셔야지 설교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 표현에 블라블라블라래요. 진짜 안 듣습니다.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나쁜 친구를 사귀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기에 그 친구는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네가 좀 사귀는데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와 선생님 대박. 선생님 그런 차별주의자였어요? 기독교가 그래도 돼요? 막 애들이 그럴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친구 너한테는 굉장히 잘해주는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한테는 어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 우리 뇌는 자동적으로 답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생각해 보니까 걔가 나한테는 잘해주는데 다른 애들 삥도 뜯고 괴롭히고 나쁜 아이야. 그게 딱 떠올랐어요. 그 전에는 콩깍지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었는데 그러면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 아이가 좀 불량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걔가 얼마나 착한데요. 다른 애들한테도 되게 잘해줘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머릿속에 한 번은 생각을 한 거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선택하겠죠. 그 친구랑 멀어질 건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걔의 그런 부분들을 이끌을 것인가? 그러니까 질문을 해서 답을 생각을 하게 해야지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애들이 꿈이 없다고 얘기해요. 꿈이 없는 게 아니라 꿈이 있다고 말하면 우리 목을 조이니까요. 꿈이 있다고 말하면 1, 2등 아니면 갈 수 없는 꿈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예 포기하고 저 그냥 알바하면서 살 거예요. 막 이러면 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너 통신비, 옷, 집 이거 다 얼마인지 아냐 이러면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계획을 한번 세워봐. 그것도 방법일 수 있긴 한데 그러면 40살이 됐을 때 50살이 됐을 때는 어떤 알바 할지 생각해서 알려줘.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아이가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깨달았어요. 이런 말을 안 할지 몰라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스스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가르치는 시기가 아니라 질문하는 시기라는 거, 그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 그리고 무언가 요청할 게 있으면 인격적으로 부탁하고 자율성을 위해서 보기를 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 신묘막측하게 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두가 귀하게 우리 기준에는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모두가 아름다운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고 백합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미한테 얘기해요. 너는 왜 빨간색이야? 하얀색이었으면 좋겠어. 와 대박 가시까지 있어. 만약에 이런 메시지를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으로 내지는 의식적으로 노골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빨간 장미가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아름다움은 모른 채 맨날 거울 보면서 분칠을 하고 분칠을 해도 불긋불긋 내 이 가시는 보람 막 이러면서 평생 불행하게 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는 백합이라 아름답다. 너는 들꽃이라 아름답다. 너는 장미라 아름답다. 너의 빨간색도 아름답다. 너의 가시 매력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해야 한다. 그런 게 우리 메시지여야 되지 않을까요? 일렬 달리기 시키는 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세상도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일렬 달리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1등과 꼴등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시각을 보시고 교육하지 마시고요. 모두가 각자의 길로 각자의 계획대로 누구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답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다면 모두가 1등인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으로 유니크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이 청소년기 잘 넘기고 외계인의 탈 벗고 훌륭한 어른으로 자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청소년 심리에 한 걸음 다가가신 교사를 응원합니다.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택 목사입니다. 요즘 교사하시기 힘드시죠? 다음 영상에서는 영성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슬기롭게 영성 관리를 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다음 달에도 기대해 주세요.